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 개인적인 일도 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장 생활과 이 대학 강의를 병행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제 강의 자료를 올리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됐죠. 안 올린 지가. 그 사이에 의도치 않게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전문 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 유튜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메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카톡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도 많이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답변을 드렸고요. 화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많은 요구사항이 대부분 이제 언제 강의가 올라오냐, 이 강의가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다, 이런 요청들이 좀 많았고요. 신기했던 거는 이제 고등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화학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형, 누나, 언니, 오빠를 통해서 일반 화학 자료를 봤더라고요. 제 거. 이거는 아시겠지만 일부 공개지 제가 전체 공개를 해놓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제 공개적인 그 유기화학 자료를 보고 저한테 질문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좀 빨리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도 있었고 거기에 제가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하고 2달, 3달 미루다가 지금 10개월까지 됐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유기화학을 강의 자료를 올려드릴 것을 약속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딱딱하게 강의에 들어갈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그 고등학생분들이 하신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오늘부터 이제 제 강의는 유기학 강의는 100% 여기 보시면은 재능 기부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료 채널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곧 죽어도 유기학 잘 못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화학이 싫다. 이런 분들은 제 채널에 와서 부담 없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찾아갈 수 있는 것, 빼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가시고 빼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오늘부터 즐거운 유교학 강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는 딱딱한 유기 반응이라든지 유기학에 대한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도 그동안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질문하셨던 우리 어린 구독자 여러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대학에 다니고 있어도 이 부분을 들으셔도 되고요. 알찬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 친구분들이 제 채널을 본다는 것은 화학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겠죠. 일반 화학이든 유기화학이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공통된 질문들을 하는 걸 제가 몇 가지 추려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답변을 물론 그 친구들한테는 다 개인적으로 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를 처음 와서 보시는 고등학생 친구분들이라든지 화학을 좋아하시는 고등학생 친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으로 제가 간추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에 한해서입니다. 화학과와 응용화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의 차이가 뭔가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갔을 때 향후 취업은 어디가 잘 됩니까? 졸업 후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는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취업은 제가 책임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좀 약간 좀 재밌는 질문이긴 해요. 취업이 어디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역량입니다. 하지만 취업에 대한 방향은 달라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질문이었는데요. 의외로 몇몇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저는 성적까지 공개한 학생도 있었고요. 굉장히 성적도 좋더라고요. 근데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자기가 이제 지방에 사는데 가까운 지방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곧 죽어도 가기 싫은데
지방대를 가야 되냐. 근데 선생님도 뭐 지방대를 추천하고 가까운 글로컬 대학을 추천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는 입시 전문 컨설턴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가능하면은 본인이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만 제가 제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사견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와닿는 분들은 뭐 그렇게 실행해 보셔도 되고, 뭐 저런 객단 소리를 하냐 하면은 과감 없이 그냥 안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향후 강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여기 화학과, 응용화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인 화학과와 응용화학과, 그 다음에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에 관심이 있으신 고등학생 분들, 그리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화학 쪽으로 전과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이쪽 계열에 다니면서도 아직 이런 정체성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걸 듣고 조금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니까 전혀 다르게 막 설명하고 이런 분들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모르면 그런 데다 올리지 마세요. 아는 것만 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안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올리거나 뭐 지식인 같은 데 올리시면 안 돼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틀린 인포메이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화학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화학과도 그렇고, 응용화학도 그렇고, 공업화학도 그렇고, 화학공학도 그렇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헷갈려요. 전부 다 화학인데 뭐가 다른지. 자, 여기서 이 두 개는 과학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두 학과는 공학의 분야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과학과 공학의 차이 때문에 이 네 개의 학과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과학 안에서도 어떠한 이유로 차이가 나고 공학 안에서도 어떠한 이유로 또 차이가 난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과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초과학이라고도 얘기하는 순수과학입니다. 그리고 순수라는 말을 떠나서 과학이라는 것 자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위의 보편적인 진리, 법칙 등을 발견 및 관찰해서 이를 실험하고 증명하여 이론화시킨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자, 여기서 몇몇 단어가 눈에 띌 텐데요. 자, 주위라는 단어, 그 다음에 발견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론화시킨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주위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를 제외한 우리의 주변, 여기는 자연이 되겠죠. 자, 우리 주변이 자연이 된다. 그러면 이걸 자연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이 우주가 된다. 우주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연이든 우주든 사회든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카테고리의 주의가 있겠죠. 여기에서 보편적인 진리, 법칙,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거.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높은 곳에서 밑으로. 그 다음에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편적인 진리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든지 그런 법칙 등을 자연이 되면 자연에서 또 사회가 되면 사회에서 우리가 뭐 열받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이런 것도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발견한다는 건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히 보는 걸 관찰한다는 거죠. 유심히 봐서 이걸 갖다가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증명해가지고 뭘 한다?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발견하고 관찰하고 체계화시킨 이론,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는 뭐라 그래? 순수 과학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가 없냐면 발견하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걸 체계적으로 이론화만 시켰지 여기는 목적성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및 법칙을 탐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용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실용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탐구가 아닙니다. 탐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원리를 꿰뚫어보고 이론화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탐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그 주위가 어떤 거가 되었든 자연이 되었건 우주가 되었건 사회가 되었건 인간이 되었건 간에 거기에 나타나는 진리나 법칙 등이 딱 보이면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해가지고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경험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이론화시키면 그걸 보고 우리는 순수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학문으로 보면 어떤 게 해당되느냐면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생물, 뭐 나머지도 많습니다만 수학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 화학, 오늘 화학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학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수 과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적인 이치를 따지는 게 물리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그 화학적 성질이라든지 조성,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성격 이걸 통틀어서 따지는 게 화학이고 그 다음에 생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똑같은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살아있는 물질을 따지는 게 생물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다 따지는 게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이 좀 더 카테고리가 큽니다. 생물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물리는 이 화학 분야에서 다는 아니지만 주로 에너지 분야를 많이 따지는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열이죠.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어떤 쪽이 안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타내는 에너지는 뭔가를 나타내는 게 물리라면 화학은 그와 조금 다르게 화학적 조성, 그 다음에 변화, 물리적인 성질의 특징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화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의 공통점은 실용성을 배제하고 이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하고 관찰해 가지고 이론화시킨다라는 게 그 과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 네 학과 중에서 어디가 순수과학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화학과가 여기 순수과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화학은 뭐다? 순수과학을 따르는 기초과학을 다루는 화학 분야의 그 학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과학의 종류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기술 중심 과학 또는 실용과학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정의를 읽어볼게요. 기초과학, 그러니까 순수과학이죠. 요게 정립한 이론들. 여기서 보면 이론화 시켰죠. 그죠?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론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정립된 이론들을 활용해 가지고 실생활의 특정 문제와 실질적인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실험 및 증명하여 원리를 발명한다고 했어요. 발명하고 체계화시킨 지식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 발명을 떠나가지고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체계화시킨 거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이론화시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론화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순수과학은 발견이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걸 보고 발견을 해가지고 관찰했다면 응용과학은 뭐예요? 이미 발견된 지식을 가지고 응용해가지고 다른 지식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없는 거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낸 걸 보고 우리 발명이라고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도용해서 쓰는 걸 가지고 그걸 이론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과 발명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발견은 우리가 디스커버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발명은 디벨롭먼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건 뭐예요? 기존 거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응용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아까 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 관찰했어요. 근데 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물의 구성 성분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하고 있을까? 했더니 H2O라는 것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뭐 0도씨가 되면은 어는 점이 시작되고 100도씨부터는 끓는 점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는 게 과학, 그 순수 과학인 화학이었다면 응용과학은 뭐예요? 자,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고?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100도씨에서 뭘 할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실상생활에서. 그러면 증기기관도 발명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하는 데가 바로 뭐다? 응용화학과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과는 주변 환경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키는 게 화학과고 그 체계적으로 정립된 이론들을 가지고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응용화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남았죠? 이제 공업화학과하고 화학공학과가 남았죠.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공업, 공학 이렇게 되어 있죠. 공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초과학적 지식과 앞에 나왔던 순수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응용과학적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제품, 도구를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식. 그래서 개발 및 생산. 자, 생산이라는 거에 우리가 몰두를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생산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대량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만들어내려면 뭔 말입니까? 어디다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순수과학이나 응용과학에서는 경제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경제성이라는 건 없어요.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실용성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순수과학은 실용성이 있든 말든 관심 없어. 그냥 이걸 탐구하고 관찰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응용과학은 뭐예요? 경제성은 뭐 나중에 그 생각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따지는 게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그랬죠. 응용화학과는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업화학과하고 화학공학의 차이는 어떤 거냐? 공업화학은 좋아. 그러면 물이 100도씨 끓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까지를 응용화학이 더 했다면, 공업화학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 그래? 그러면 그거를 한번 니즈가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봐. 그러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 증기기관을. 그러면 그걸 만들어 볼게. 우리가 대량 생산 한번 해볼게. 그래서 팔아먹어 볼게. 자, 이렇게 뭐가 들어가느냐? 경제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업화다, 산업화다, 이거는 뭐예요? 뭔가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학 지식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공업화학은 뭐 대량 생산한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화학공학은 뭡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 응용화학과에서 어떤 화학적 메커니즘을 발견을 했다고 쳐요. 발명을 하고, 자, 그랬을 때 공업학과에서 응용해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메커니즘까지 우리가 화학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뭐 물질만 때려 넣고 합성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걸맞는 제반 시설이 필요하죠. 그 시설을 갖다가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차리는 학과가 바로 화학공학과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화학공학과는 어떤 거다? 기계학과에다가 화학적 지식을 접목시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공업화학과는 화학과와 응용화학과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순수 화학과하고 응용화학과의 집대성 결정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화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업화학과는. 화학공학과는요. 여기는 기계적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차이인지 뒤에 설명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보다는 화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패하는 게 나 화학 좋아가지고 공대는 가고 싶은데 화학을 좋아해. 그래서 여기 갈까 망설이다가 대부분 이쪽으로 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공업화학과와 화학공학과 중에서 화학을 더 많이 하는 학과는 공업화학과입니다. 단연코 공업화학과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화학과 응용화학과 중에서 둘 다 화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목적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이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뒤에는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좀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 내학과에 대한 그 차이점을 이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학과의 차이점이 결국은 과학이냐 공학이냐의 차이, 그 다음에 과학 안에서도 순수 과학이냐 응용 과학이냐에서의 차이, 그 다음에 공학 안에서도 보면은 시설 쪽이냐 아니면은 화학 자체 쪽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각 학과의 특성과 차이점을 알 수 있겠다라고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실제 예를 가져 하나 들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갖다 하나 들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쭉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스토리를 듣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차이점들을.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죠.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마른 하늘은 아니지만 흐린 하늘에 벼락이 팡 쳤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딱 쪼개지면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활활 타겠죠. 이렇게 타다가 끝까지 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재가 되겠죠. 근데 그 재 위에다가 한때 비가 내렸습니다. 이게 딱 재가 됐는데 그 위에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재가 다 불겠죠. 이렇게 물에 불겠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는 무겁고 물은 재가 물보다는 비중이 더 만약에 높다면 가라앉고 물이 뜨겠죠. 이렇게.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화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이 물을 한번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화학 전공자가 만져봅니다. 만져봤더니 어떻게 보면 미끌미끌해. 좀 화학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물에 점도가 있어? 물이라고 하는 거는 H2O고 H2O는 점도가 없는데, 마찰이 있을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봤더니 세상에 거기는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딱 봤더니 어떤 성분들이 나오냐면 K2CO3, CO3, 그 다음에 뭐 여기에 Na2SiO3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 가지고 물과 만나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위에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가 결국은 나중에 얘가 CO3 2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뭐 K2 플러스는 뭐 우리가 일반 학생을 했던 거 이런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다시 또 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수분해가 돼가지고 결국은 얘가 참 제가 별걸 다 합니다. 지금 그죠? 네, 직업은 속이지 못하겠어요. 이건 못 넘어갑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돼서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일반화가 한 지 꽤 됐는데도 그냥 막 튀어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쟤는 이런 성분과 이런 성분이 있더라. 그럼 얘도 풀어볼게요. 자, 얘도 풀어보면은 우리가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얘도 가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H2SiO3 이게 또 다시 이거는 산이고 이거는 염기잖아요. 이 정도는 다들 아시잖아요. 강염기고 산이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 산염기 반응하겠지 뭐,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NaOH에다가 SiO2, H2O. 그럼 화학자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것들은 원래 물이라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점성이 발생하는 건 아닐 테고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거가 발생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분해된 걸로 봐서는 NaOH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또 여기서는 여기 자체에서 점성이 발생해서 미끌미끌 거릴 것이다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고 그렇죠? 구성 성분을 분석해내고 그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쟤에다가 물을 뿌려서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해가지고 여기 나온 물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해봐도 계속 그렇게 결과값이 똑같이 나온다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거의 조성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현대에서는 이거를 뭐 잿물 또는 양잿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의 잿물의 구성 성분은 이렇게 돼 있다.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디다 쓸 거냐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도 식물입니다. 뭐 벼락을 막아짜가지고 그런 초록색 식물들이 불에 타가지고 그게 비가 또 내려가지고 물과 섞이게 되면은 미끈미끈한 뭔가가 끈적끈적하거나 미끈미끈한 뭔가가 나오는데 걔네들은 아까 봤던 소듐 메럴 실리케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포타슘 카보네이트 같은 이런 것들이 주요 성분이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끌미끌하더라. 요까지 밝혀내는 게 화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응용화학과는 어떻게 한번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응용화학과의 응용화학자들이 바라보면 이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 일련의 과정은 똑같아요. 번개를 맞았고 제가 활활 타다가 재가 돼서 비를 맞았고 그 비가 불어서 결국은 물과 재가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응용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만졌어요. 미끌미끌해. 응용화학과는 이제 실용성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 대체 어디다 써먹나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얼려도 보고 이물을 끓여도 봅니다. 근데 끓였더니 갑자기 거품이 뿔뿔뿔 나기 시작해요. 재밌네. 저기다가 한번 내 양말 한번 넣어볼까? 딱 빨았더니 더러운 양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건 뭔가 발견했다. 이거 어디다 써먹나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길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응용화학자는. 그러면서 이 끓는 물, 끓는 양잿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자, 혼자서 할 수도 있고 화학을 전공한 사람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석은 화학자도 잘 하니까 같이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까지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화학자가 분석했을 때는 요게 주 성분이었었습니다. 아까는 그죠? 예. Na2Si 맞을 거예요. SiO3. 예. 요게 이제 주성분이었고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NaOH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아까. 자, 요게 주성분이었는데 끓여놨더니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왔냐면은 우리가 식물에도 전부 기름이나 지방이 있죠. 모든 식물이나 기름. 우리 참기름도 먹잖아요. 깨 같은 데도 하잖아. 식물에도 다 기름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에 존재하는 기름은 우리 식용과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트리글리세롤 타입으로 존재합니다. 글리세린에다가 지방산이 각각 에스터기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글리세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글리세린입니다. 그죠? 일명 글리세롤이라고 얘기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뭐가 붙느냐? 에스터기로, 우리 에스터 작용기 할 때 다 배웠죠.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뭐가? 지방산이란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카르복실릭 엑시드가 이렇게 이거 여기가 지방기고 여기가 카르복실릭 엑시드기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는 페리 엑시드라고 얘기하잖아. 지방산이라고. 지방산이 어떻게 붙었어? 글리세롤의 에스터 그룹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에스터 그룹에서 여기 CH2 체인이 뭐 N개다. 이건 보통 10개에서 22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서 CH3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CH2 N개가 CH3 이렇게 되고 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왜? 모든 식물들은 이렇게 지방산과 또는 지방과 또는 그 오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름과 오일의 차이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CH2 그룹이 만약 이중결합이 많다 그러면 오일이 되는 거고요. 여기 단일 결합은 다 돼 있다.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어쨌든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자, 이것 때문에 거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뭐랑 만나? 여기 아까 NaOH. 특히 얘는 여러분들 일반 학식 시간에 배웠죠. CO3, 2-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OH-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죠. 그런데 NaOH는 물에 녹아 안 녹아? 잘 녹죠. 왜? Na 플러스 OH- 해일이 되잖아. 근데 얘도 CO3, 2-는 안 녹지만 K2가 들어가서 녹기는 녹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잘 녹아? 얘가 더 잘 녹아. 왜? 얘가 더 강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얘가 더 약한 염기야. 왜? CO3, 2-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죠. 우리 레조넌스 배웠죠? 그래서 공명하면 이거 공명 구조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훨씬 안정하잖아. 안정하면 강염기야, 약염기야? 약염기잖아. 약염기니까 물에 덜 녹겠지. 그죠? 우리가 일반학 때 배웠던 것도 다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유기학 때 배운 거랑 다 접목해야 돼요. 제 과목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하나를 외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돼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데 사실 그게 더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안에 NaOH가 있잖아요. NaOH가 있고 여기 뭐야? 물이 있잖아. 물에 NaOH가 뿌는 거야. 그지? 그러면 H2O랑 이렇게 있으면서 반응을 하는데 Na 플러스고 OH 마이너스지. 여기를 더 쉽게 하면은 NA는 우리가 반응에 참가해야 안 해. 안 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유기학 시간에도 일반학 시간에도 구경꾼 이온으로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OH-니까 전자쌍이 세 쌍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갑니다.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첨가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메커니즘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메커니즘을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끊어지는 겁니다. 가수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 주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를 받았으니까 탕탕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뭐가 붙었어? OH가 붙었죠. OH-니까 그냥 붙으면 OH죠. 여기는 귀찮으니까 CH2N, CH3를 우리는 뭘로 묶을 수 있어? 유기학 때 배웠던 R로 묶을 수 있다. 그지? 그럼 R로 묶어 더. R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여기 약속을 해요. 이거라고. 그러면 여기 O,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R, 그 다음에 여기 O,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를 어디로 줄까요? 어디가 좋은 리빙 그룹이 될까요? 여기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떨어져 나가니까 O는 다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고 OH는 새로 붙은 OH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R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 거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전자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R 이렇게 돼서 R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뭡니까? 카르복실릭 엑시드 부분이죠. 엑시드입니다. 엑시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죠. 베이스죠. 엑시드 베이스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브론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어나겠지 뭐. 남아도는 전자쌍이 어디로 가? H. 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짜줄게요. 여기 OH지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OH다. 그러면 H가 델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땡기니까 여기 델타 마이너스. 그러면 전자쌍이 부족한 H다 전자를 주고 이렇게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OH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R, R,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갔고,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R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 지우고 한번, 다 지우면은 안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지워볼게요. 윗부분을 좀 지우고, 쓸데없는 부분을 지우고,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을 다시 그리자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자, 비공전자쌍은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마이너스면 제 강의를 보는 분들은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자, CH2N인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아까 10부터 22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유기학 시는 배웠던 여기가 뭡니까? 폴라입니까? 넌폴라입니까? 폴라죠. 폴라는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 하이드로필릭이다. 필릭이다. 여기는 반대로 봤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하이드로포빅이다. 자, 이것을 많이 봤죠? 여러분들.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 친수기와 그 다음에 그 소수기. 하이드로포빅하고 리포필릭은 달라요. 소수기는 물을 싫어하는 겁니다. 친유기는 기름을 좋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친수기와 소수기가 같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물에도 잘 녹는 부분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물에 안 녹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을까? 응용화학 하는 사람들이 뭐 양말도 넣어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때가 기가 막히게 벗겨져 나가. 왜 그래? 때는 뭐 유기물이죠. 여기에 흡착하고 여기는 또 뭐예요? 물에 잘 불리니까 물에도 잘 녹으면서 양말에 붙은 때들을 갖다가 쫙 붙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용화학자들은 어떻게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 세제, 옷 바는 데도 쓸 수 있고, 야, 때를 지우면 사람 얼굴이나 몸도 씻을 수 있겠는데 비누로도 만들 수 있고. 자, 실제로 이게 뭔 과정이냐? 서퍼니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비누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비누화 과정입니다. 비누화 과정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뭐 그냥 뭐 이 트리글리세라이드에다가 뭐 NaOH가 만나면 딱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메커니즘을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원래는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학 메커니즘을 오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봤어요. 화학과에서는 어떻게 됐어?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아까 이거는 뭘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걸 규명하고 이론하는 데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실용성하고는 뭐 그게 별개의 문제예요. 뭔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응용화학과는 뭔가 아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를 해가지고 실용적인 메커니즘까지 완성을 한 게 바로 응용화학과예요. 그러니까 화학과가 더 못났다, 응용화학과가 더 못났다, 또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잘났다가 아닙니다. 둘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공업화학과나 화학공학과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까지 이제 화학과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 자연에서 발생된 현상을 바라보는 것, 응용화학과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것, 두 과학에 관련된 학과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캐치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공학 쪽입니다. 공대 쪽의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참 재밌습니다. 자, 응용화학과가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서프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까지 그렸어요. 그래서 뭐 나무든 식물이든 간에 그 안에는 트리그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끓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 끓이니까 나왔을까요? 이게 왜 그냥 상온에서는 이게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유기학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 부분이 R 부분이 아까 10에서 한 20위까지 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친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많이 있으면 물에 그냥 상온에 놔두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으니까 그냥 화학자가 지나가서 이 물을 만졌을 때는 이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비교적 물에 잘 녹는 거예요. Na2SiO3라든지 아니면은 K2CO3 이런 것들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응용화학과 그 전공한 분들이 이걸 끓여도 보고 뭐 그다음에 식혀도 보고 얼려도 보고 했을 때 드디어 끓이니까 이것들이 열에 녹아서 기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NaOH랑 반응을 해가지고 거품이 나고 그 거품에다가 또 그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과학자의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양말이나 옷을 넣어서 한번 비벼봤더니 때가 기막히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누의 발견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이론의 발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했다면, 자, 아까 어디까지 이 사람이 정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Na2SiO3에서 결국 나온 거는, 가수분해로 나온 거 NaOH가 만나서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까 이렇게 글리세린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갔던 입쪽 파트 있죠. 에스터가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R이 붙어가지고 뭐 쭉 긴 사슬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자, 이래서 이게 비누로서 또는 세제로서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자, 이거를 무식하게 얘네들아 이렇게 끓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공업학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봤을 때 이거 돈 된다. 야, 우리 이게 이제 그 산업혁명 시작 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 주변에 꾀지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지? 일하고 땀 범벅이 되고 옷은 더럽혀지고 했는데, 그거 뭐 진짜 뜨거운 물에 빨아봐야 잘 지지도 않고, 그리고 방망이로 두드려봐도 그렇게 잘 안 빠지는데, 이거 보니까 되게 잘 빠진다. 이거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엄청 잘 팔린다. 근데 너네 이렇게 하고 언제 다 만들래? 이거 뭐 개인이 만들어 쓰는 거야. 그때그때 만들어 쓰면 돼. 근데 이거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이라고 할게요. 서울에 만약에 예전 인구로 한 1000만이 살았다고 칩시다. 1000만 인구에 500만 정도는 이걸 원할 것 같은데, 적어도 많게는 뭐 1000만이 다 원할 것 같은데, 이건 내놓기만 하면 대박이야. 근데 이렇게 해갖고는 생산성이 전혀 없어. 그냥 그렇다면 NaOH만 만들어서 그냥 때려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끓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업학과는 한 수 더 뜹니다. 자, NaOH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NaOH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분리막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막입니다. 여기다 물을 채워요. NA를 넣습니다. 자, 기본 원리는 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전극 관을 꼽아 놔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꽂아 놓습니다. 여기다가 소금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해리가 되겠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로 때려 넣어버리면 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쭉 밀려나가지고 얘네들이 끊어져 버리겠지. 그치? 끊어져 버리면 여기는 OH 마이너스와 H 플러스가 존재할 거고, 순수 물만 있다면 여기. 그 다음에 NaCl을 때려 넣었던 이쪽에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공존할 거예요. 근데 여기 분리막이 NaCl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Na하고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여기에 있던 OH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H와 Cl이 만나고 NA와 OH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Cl은 가스로 날아가죠. 굉장히 위험한 장치입니다. 날아갈 때 폭발성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뭘 만들 수 있어? NaOH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공업학과 하는 짓이 이런 것들이에요. 하는 짓이라고 제가 설명해서 좀 죄송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업학과가. 저 공업학과 편드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화학과도 중요하고 응용화학과도 중요하고 공업학과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업학과는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우리가 뭔가 물건을 쓸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학과 중에 하나가 공업학과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NaOH가 대량 생산이 되면 뭐만 있으면 돼? 이제 이런 식물성 기름 또는 식물성 기름만 뭐 이걸 갖고 있나요? 동물성 기름은 이거 없나요? 동물성 오일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트리그리사이드 형식으로 사용되는. 그럼 여기다가 NaOH만 집어넣고 온도만 적정히 가려주면 뭐가 나와? 비누 나오잖아. 대량 생산이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메커니즘을 규명을 한 거예요. 공업학과에서.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아싸, 우리는 이거를 응용학과 애들은, 그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걔네들은, 하루 종일 만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kg 만들었다면, 우리는 1시간이면은 50kg는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왜? NaOH를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넣고 끓이면 돼. 딱 그랬더니, 그 다음 문제가 남아버렸어요. 야, 근데 이거 끓일 만한 양동이는 있냐? 양동이라고 죄송한데 반응조는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끓여가지고 효율이 이만큼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요만한 비커에서는 골고루 임펠러든 마그네틱 바든 돌리면 골고루 다 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커진 대형 공장의 반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물 깊이가 예를 들어서 한 10m는 됩니다.
이건 뭐 그래봐야 뭐 20cm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건 10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임펠러 돌려도 여기랑 여기랑 온도도 다 다를 거고 이렇게 끓이면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겠죠. 여기서도 심지어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차이가 더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공업화학과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게 바로 뭐냐? 화학공학과입니다. 자, 흔히들 잘못 알고 있어요. 화학공학과에서 공업화학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많이. 아니, 엄청나게들 다들 착각을 하는데, 자, 화학과에서 응용화학과가 갈려 나왔고요. 응용화학과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공업화학과가 갈려 나왔습니다. 공업화학과에서 그 필요가 대량 생산이 필요할 때 시설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온 게 시설 분야만 담당할 수 있도록 나온 게 바로 화학공학과라는 겁니다. 그럼 화학공학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걱정하지 마. 우리는 공업학과의 지식을 갖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시설에 좀 더 체계화된 지식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화학공학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생산 시설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공업화학, 그 응용화학과가 공업화학과에서는 결국은 이 산업화 전초 지식과 그다음에 산업화의 진짜 실제적인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면 화학공학과에서는 어떻게 그 메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설과 장비를 만들어서 이걸 제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바로 화학공학과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이제 의문점은 다 끝났어요. 그죠? 화학과, 응용화학과, 공업화학과, 화학공학과 차이는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거 뭐 학과 싸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과 편도 저는 아닙니다. 다들 우리 세상에 필요한 학과들이고 그다음에 대단한 것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단지 뭐가 차이 나는 것 뿐입니까? 관심도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 요 차이밖에 없는 거지. 야, 화학과 뭐 그거 이제 뭐 더 필요하냐 뭐 더 이상 나올 거 있냐? 이지랄 해버리면은 우리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공업화학과나 응용화학과에서 선진 기술을 한다고 해도 원천 기술이 없으면 그 선진 기술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힌트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화학과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화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새끼들 기초지식도 부족하면서 맨날 새로운 거 만든다고 우리 지식만 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응용화학과나 공업화학과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을 화학과에서 받아가지고 훨씬 더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화학과도 자기들 지식이 쓸모 있다는 거를 이 친구들이 대신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화학공학과는 뭐 기계학과인데 뭐 쟤네들은 화학도 잘못해. 이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이 모든 지식들을 나중에 실현할 수 있게끔 결국은 대량 생산을 못 해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화학공학과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들 말고 이 학과에 대한 차별점하고 장점들만 서로 잘 받아들여서 아, 저 학과는 저런 걸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학과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재학 중인 분들은 나는 화학공학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응용화학 쪽에 가까운데 내가 평소에 아이디어나 이런 거 참 좋아. 화학공학 너무 재미없어. 기계 만지고. 또는 응용화학 친구는 나 아무리 생각해도 공대 체질이야. 나는 기계 쪽에 맞아. 이렇게 하면 서로 전과도 할 수 있는 거고 편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네 가지 위의 학과들에 대해서만 좀 살펴봤었는데요. 요거를 살짝 응용해가지고 타 학과도 한번 볼게요. 보면 뭐 다들 들어보신 학과들입니다. 여기 세 개 나온 학과들. 환경과학과, 환경보건학과, 환경공학과 뭐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특히 화학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환경 쪽에도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학과들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과학의 학과이냐 또는 공학의 학과이냐라고 딱 보면 이름에서 벌써 나오죠. 환경공학과는 공학입니다. 아, 여기는 뭔가 생산하는 쪽으로 경제적인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겠구나. 이 두 학과는 애매한데 환경과학은 순수화학 또는 응용화학 어떻게 해당될지 한번 볼까? 학과 소개를 보면 알 거예요. 환경보건학과. 보건학과는 과학도 아니고 공학도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간데 있죠. 환경보건학과, 뭐 환경관리과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응용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용과학. 응용과학 안에서도 뭐에 치중한다는 거야? 보건. 보건이라고 하면 건강이잖아요. 자,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환경과학은
우리 주변을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 중에서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는 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폐기물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예를 들어서 대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어떤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뭐, 가장 많은 게 산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질소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뭐냐? 뭐가 많다. 그 다음에 또 수질은, 물은 바닷물 또는 강물은 각각 어떤 걸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 어떤 원소들이 주 원소를 이루고 있을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우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만 궁금해하는 게 환경과학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경과학과 애들이 화낼 수도 있는데 실제 목적은 그게 맞아요. 자, 근데 그 안에서도 살짝 응용이 되는 뭐 환경관리, 환경보건학과 이런 데는 환경보건은 자, 그래서 알겠어. 자, 우리는 대기적인 요소, 그 다음에 수질적 요소, 우리는 다 공부했고, 거기서 우리는 인간의 건강까지 접목시킬 거야. 그래서 대기 성분 중에서 어떤 원소가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칠 건데, 어떤 원소가 더 나쁘고, 어떤 원소는 좋은데, 이걸 따지는 게 환경보건학과예요. 환경공학과는 어떤 거예요? 자, 나쁜 거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그거 돈 되더라. 왜냐면은, 뭐, 코로나 왔을 때도 우리 황사했을 때도 그 마스크, 그 안에 필터 들어가야지. 그 나쁜 원소만 차단시켜주는 필터 우리가 만들게. 이게 공학과예요. 생산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환경과학과와 환경보건학과와 환경공학과의 차이는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짧게 한번 드릴게요. 여기 황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황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과학과 입장에서는 야, 저 먼지 바람 속에 주성분은 뭘까? 몇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가 궁금한 게 환경과학과입니다. 환경보건학과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야, 저 먼지 구덩이 속에서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소는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저 안에서도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있을까?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환경보건학과입니다. 환경공학과는 어떻게 돼요? 야, 환경보건학과 애들이 그러던데 환경공학과 입장에서는 환경보건학과 애들이 그러던데 저 황사 안에는 A, B, C, D라고 하는 해로운 물질이 있대. 이거를 뭐 몇 시간 동안 몇 ppm 이상 들이마시게 되면은 우리 죽는데 근데 이거 걸을 수 있는 기술 우리가 만들게. 자, 그리고 그걸 우리는 필터라고 부를게. 이 필터를 마스크 속에도 접목시킬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유리창이나 이런 데도 설치할 수가 있어. 이거 우리가 대량 생산할게. 자, 이렇게 하는 게 환경공학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생산하고 만드는 게 환경공학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러면 우리가 학과에 대한 논란, 특히 과학이냐, 그 다음에 공학이냐의 차이점에서 오는, 그리고 과학 안에서도 순수 과학이냐, 그 다음에 응용 과학이냐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차별점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학과의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그 학과 안에서 보면, 각각의 학과를 졸업했다는 가정하에서 취업은 어디가 유리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유리한 학과는 없어요. 취업에. 유리한 학과는 없고, 각각의 그 성향이 다른 겁니다. 학과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의 방향이 다른 거죠.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과 공학의 차이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꽤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학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경제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로 우리가 회사, 그러니까 뭐, 삼성, 그 다음에 현대, 뭐, 그 다음에 LG, 뭐 이런 데서는 어떤 거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데서는 뭘 따져요? 경제성을 따지겠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사람을 이런 데서 많이 뽑을 겁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학이 그런 데는 조금 유리하다라는 거고, 그럼 과학은 쓸데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큰 회사들이든 작은 회사들이든 자기들 기술을 특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론화시켜야만 되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걸 이론화시킨다든지 뭐 특허를 쓸 수도 있고요.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똑같은 같은 연구소라도 이 과학을 전공한 분들은 그런 파트로 많이 채용이 돼요. 그 다음에 공학을 전공한 분들은 실제로 어떤 걸 만들어내는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놀리시면 안 됩니다. 공학 전공은 공돌이네, 생산직이네. 생산직이 아니고요. 평상시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생산 안 하면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가 그죠? 누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공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학과 과학은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그 방향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뭘 따진다고? 경제성을 좀 따진다. 그러니까 살짝은 뭐가 유리하다? 공학 쪽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면 과학은 어때? 요즘은 학과별로도 뭐 응용학과나 화학과나 이런 데서 공학 쪽을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기 때문에 특히 이게 학부만 졸업했을 때는 좀 약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차이가 좀 덜 나냐면 대학원을 가게 되잖아요. 대학원을 가면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자기 연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방에 연구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교수님들은 주로 뭘 하냐면 과제를 많이 합니다. 뭐 국가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과 조인해 가지고 어떤 그 과제를 공동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순수 화학을 하신 분들도 결국은 생산성 있는 그런 거를 하는 분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성이 좀 모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간다면 조금 더 경계선이 좀 허물어질 수 있다. 근데 학부에서는 약간 이러한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학과를 가라, 어떤 학과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도 그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가슴이 아팠던 부분인데요.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지방대 밖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인서울을 권하고요. 인서울 안에서도 그 정도 성적이면은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거는 단순히 성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와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이 뭐 80%가 넘어가니까 거의 90%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남들 다 가니까 뭐 그것도 이유가 된다면 될 수는 있는데 실제 대학을 가는 목적은 시간을 세이브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젊음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대학 가면은 고등학교처럼 수업 들어요. 강의 듣습니다. 전공 과목도 듣지만 교양 과목도 듣고 1학년 때는 거의 교양 과목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뭐 숙제도 있고 고등학교 똑같습니다. 숙제도 있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봅니다.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 나와 여건이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하고 다르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여기서 돈을 법니다. 뭐 이게 뭐 그냥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조그만 가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자기가 선택을 해갖고 취업을 했다고 칠게요. 어디든 간에 뭐 다양한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제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거기 가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일을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나한테 다른 기회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퇴근하면 자기 바빠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듣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거예요? 가까이 경험들이 많죠. 안에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순수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그 과목들이 있어요. 같은 전공 안에서도 뭐 유교학, 무교학, 고분자 막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짧은 시간 안에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회사 생활하는데 4년 후딱 지나가요. 이 안에 얼마나 뭘 다양하게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이 4년이라는 시간을 대학 안에서 다양한 과목을 다양한 교수님들과 다양한 내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시험 쳐가고 평가받고 경쟁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간을 4년 동안 굉장히 단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기업을 몇 군데나 옮겨 다녀야 나는 이만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겁니다. 이게 대학 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뭐 간판 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게 와닿는 분은 제 말을 좀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갈 수 있으면 인서울을 가고 더 좋은 데로 가라고 하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저도 성공했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밥은 먹고 사니까요. 성공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단연코 선택이라는 단어를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성공하는 데는 경쟁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최선을 해야 된다. 자, 다 좋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학을 갔을 때와 취업을 했을 때의 선택이 다른 거죠. 그랬을 때 내 미래는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지방대를 갈 수도 있고, 인서울 갈 수도 있고, 인서울 안에서 굉장히 상위권 학교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능력이 상위권 갈 수 있어. 경제 사정이 조금 안 좋을 뿐이지. 갈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쁜 방법만 아니면 돼요.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거기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서울 안에서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1% 듣는 학교라고 할게요.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 5%에서 한 7% 사이의 학교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대 같은 경우는 뭐 한 20% 이하일 거 아닙니까? 후하게 쳐줘도 20% 이하의 학교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참 레벨 나누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현실은 명확합니다. 레벨을 나눠줘야죠. 이 레벨은 뭐냐? 여기에 모여드는 학생들의 수준, 들의 학업 수준입니다. 여기서 뭐 어떤 학생이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 학업 수준. 그렇죠? 이 학생들을 단연간 가르쳐온 교수님들의 마인드, 그 다음에 학교의 비전. 이게 최선이냐 노력이냐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선택에 따라서 처음에 결정지어집니다.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느냐, 이 학교에 들어가느냐, 이 학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버려요. 뭐가 바뀌는 거죠? 환경이 아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환경 내에서 나는 최선이고 노력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상위 1%는 굉장히 높겠죠. 이거를 갖다가 뭐 우리가 거의 100에 100점 만점에 95라고 잡을게요. 그럼 5에서 7%는 뭐 한 80점 정도 되겠죠. 여기는 뭐 넉넉 잡아가지고 한 50점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정을 합시다. 좋다. 나는 A, B, C라는 학교가 있는데 C라는 학교가 비록 인지도도 낮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서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최선 다하면 어떻게 하죠? 50점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나하고 비슷한 수준의 학생이 A라는 학교에 들어서 최선을 다해보면 어떻게 돼요? 95의 성과를 거두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아휴, 최선만 가고는 안 되죠. 나는 여기 C 들어가서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끌어올릴 거예요. 95까지. 자, 그럼 95 딸 수 있어요. 미친 듯이 하면. 예,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학생도 봤고요. 자, 그러면 가정을 할게요. A라는 학교는 그런 미친 학생은 없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스타트부터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해요. 공평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처음의 선택이 결국은 큰 거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과 노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과 노력. 최선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상황에서, 정해진 주변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점을 찍는 걸 가지고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노력은 이 최선을 한계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선택을 아까 A라는 학교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최선만 다해도 이거를 할 수 있는데 C라는 학교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한계점을 넘어가는 극강의 고통을 수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왜 이걸 말리냐면 저도 이제 경험상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모 대학에 강의를 할 때 제가 뭐 한 몇 차례 이렇게 불려갔었습니다. 학과에 갔는데 교수님들이 그래요. 아, 책이 너무 두껍다. 얇은 책으로 좀 강의를 해달라. 그 다음에 책이 원서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원서로는 좀 따라가기 힘들다. 자, 어떤 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안 하겠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노력하는 학생 많아요. 실제로 지방대에도. 실제로 훌륭한 학생들 많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지금 수년간 학력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학교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의 정원은 21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는 20에서 21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졸업하는 고등학생 수가 이거보다 살짝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25년도가 되면 거의 비등한 숫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붙어놓고도 안 가는 학생이 많으니까 학교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재정적 위기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학생을 어떻게든 붙어주게 하려고, 붙어 있게 하려고 어떻게 돼요? 그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고 원치 않는 거는 하기 싫어합니다. 몇몇 교수님들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학교 질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떨어지는 거에 누가 피해를 봐요?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은 피해를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A, B, C 학교가 있어요. B, C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 학생들이 많을까요? 이걸 떨어뜨리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여기에 많을까요? 여기는 없어요, 아예. 그럼 다들 열심히 해갖고 최선을 막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여기에는 뭐 한 80% 이상은 다 노력하는 학생 20% 정도. 여기는 어떻게 돼? 뭐 노력하는 학생도 많지만 안 하려는 학생도 꽤 많아요. 근데 어디? 여기에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학생들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그 신청해서 뭐 붙은 학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방대의 현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염두해 두시고 학교를 좀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지방대 현실을 제가 뭐 대표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겪었던 학교 중에 그런 학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 학교도 있었으니까, 근데 뭐 주변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지방대들이. 다른 지방대들도 많이 다르지가 않고 학생 유치에 급급하고, 저는 좀 글로컬이라는 단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글로컬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이라는 단어하고 로컬이라는 단어를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좋게 해석하자면은 국제지방대학인데 예를 들어서 뭐 호구가 있다 그러면 국제호구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비약적이긴 한데 뭐 단어도 저는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뭐 이런 걸 반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명칭을 따지기 전에 그 글로컬 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글로컬 대학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1,000억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학교에다가 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5년에 걸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200억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년에 200억씩 학교를 주게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한테는 많아 보여요. 저한테도 많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의대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4년제 종합대학 있죠. 그런 학교가 1년에 얼마 정도를 쓰냐면 1,000억 정도를 써요. 정말 많이 씁니다. 그 중에 교직원 급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00억, 300억, 400억 정도 돼요. 대부분 한 400억 정도 될 거예요. 딱 보면 뭐가 나와요? 이 200억은 교직원들 월급의 절반 정도예요. 이 의미 있습니까? 학교를 뭐 크게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크게 이 돈으로는 학교를 크게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200억 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이런 데 연연한 게 보다는 학교에서 조금 어렵지만 교수님들이 조금 논문도 좀 많이 열심히 쓰시고 그 다음에 해외와의 교류도 좀 많이 하고 해외 학교하고 뭐 교환학생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치중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 조금 뭐 정부가 좀 투자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이런 학교는 가지 마라 라고 지방대 현실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학교는 제가 잘 얘기하지 않는데 가지 마라. 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어떤 학교, 특정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역사를 쭉 보세요. 근데 그 학교가 4년제 정규 종합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들이 특히 지방대에 많아요. 원래는 이런 학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학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 학교의 연역에서. 이런 학교는 대학으로서의 목표와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의지가 크게 없는 학교입니다.
학교라고, 대학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양한 강의와 경험을 학생한테 제공하는 거죠. 뭐,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보면 물리학과, 수학과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자연과학 쪽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학문을 버리는 학교는 학교가 맞습니까, 여러분? 학생의 목적은 뭐죠? 공부죠. 그죠? 그 공부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기초를 버리는 학교는 절대로 그 학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익 집단이에요. 비영리식 기관이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 학교 나쁩니다. 특정 학교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지만 적어도 고등학생들 특히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아, 그래도 전통과 뭐 역사와 뭐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말로만 그러면서 저런 학과들이 없어져 가고, 뭐 이상한 거 막 붙이는 학과들 있죠. 바이오 시스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붙이는 학과들. 휘황찬란한 이런 학교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아, 그거야말로 정통성도 없고 전통성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누구한테 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그런 정도는 좀 비켜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방대 가야 할까 말까 그 형편이 좀 안 좋은 친구한테 개인적으로는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읽어보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이걸 보고 좀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향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요청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확답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뭐 일주일에 확답을 못 드린다는 게 일주일에 2번 올리겠습니다. 이런 확답을 못 드린다는 거고 적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은 유기화학 관련해서 강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도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화학, 그 다음에 고분자, 그 다음에 생화학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다음 학기는 또 유기학을 할 거고 이 과목들을 지금 일부 공개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거를 올릴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렇게는 제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뭐 유튜브에 훌륭하신 그 강의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유튜버 분들 뭐 SN2, SN1 이것만 알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강의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고등학교도 아니고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학적 지식과 뭐 유기화학적 지식, 물리화학적 지식, 고분자, 생화학 지식이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거기서 다 연관돼 가지고 서로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대학에서 듣는 정도의 수준의 화학 강의인 거지. 유기학이라고 해서 뭐 딱 무기학 필요 없어. 고분자 필요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과목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대학을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고, 뭐 너는 뭘 했길래 그렇게 많았냐. 이거 절대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공업학을 전공했고요. 아, 그러니까 네가 공업학 아까 편들었구나. 아, 그거 아닙니다. 자, 끝까지 얘기 들으세요. 환경공학도 공부했습니다. 환경공학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학까지 전공을 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학문을 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전공을 하고. 그래서, 뭐 절대로 이거만 잘났다. 내가 뭐 지식 높다. 저보다 잘난 사람이 한둘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하면서 저도 어렵게 느꼈던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학생들을 제가 또 접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좀 잘 긁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획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 유튜브를 떠나가지고 대학 강의 자체를 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많이 염세적인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이 조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고요. 제자 때문에 제가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만 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저를 많이 웃게 하고, 그 다음에 힘도 북도 다 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전역한 우리 승민이 정말 다시 한번 병장 만기 전역 축하하고, 그 다음에 지난 스승의 날, 그리고 제 생일 때 수많은 카톡이 왔죠. 제가 일일이 다 답장을 못 해드렸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제가 건방을 떠느라고 여러분한테 답장을 못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사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 좀 그렇지만 너무 많은 카톡이 와가지고 일일이 다 그날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에 걸쳐서 답장을 드렸는데 조금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손편지도 주신 분이 계셨고, 정말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한테 그 힘내라고 얘기해 주신 여러분들 한테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양만큼이라도 어디에 나가서 제 강의를 듣고 좀 많이 안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제가 많이 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는 소리를 듣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더 강의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학교에서 여러분들 교수님들한테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 가르쳐도 주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 메시지를 그 뒷장에서 좀 할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 다 제가 이름을 다 적지는 못했어요. 카톡을 보면서 그때 준 분들한테 그 이름을 다 쓰긴 했으나 빠진 친구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